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미국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해서 선거 판도가 그야말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정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련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정치 비상구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나올 예정이니까요. 꼭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도 출렁거리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도 오케이 목장의 결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OK 목장의 결투라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를 자아내는데 어떤 결투를 예고하시는 겁니까? 서부 활극 있잖아요. 서부 사나이들이 둘이 딱 서서 마주보고 신사 게임을 하는 거예요. 먼저 총을 뽑아가지고 빨리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죽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은 처음에는 김건희 대 한동훈. 이제는 원한 갈등으로 원희룡 한동훈. 그렇지만은 결국 한동훈 선대위원장으로 김건희 여사,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 네. 이렇게 보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복이 많아도 운 좋은 사람한테는 못 견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천운을 탔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영상 보셨겠지만은 정말 잠깐 고개 돌린 사이 총탄이 빗나가가지고 오른쪽 귀를 때리고 예. 이렇게 경호원들이 올라오고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그 판국에도 그 트럼프 보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그거 아니요? 싸우자! 하고 일어서는 거 보면은 바이든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진이 프레처상 받은 사진 기자가 찍었다는데요. 옆에 성조기까지 서 있으니까 진짜 연출한 사진 같이 멋있잖아요. 그것도 파란 하늘에 빨간 피가 대조되면서 네. 오른손을 올리고 성조기가 보이고 파이트! 네. 싸우자! 야, 정말로 아마도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분들도 뭔가 묘한 격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의 70%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운이 좋아요. 아니, 의원님도 사실은 정치 이제 오래 하시면서 그런 극적인 장면들을 여러 이렇게 목도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비견할 만한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이런 극적인 장면은 없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달린. 네. 네.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고개를 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천운을 타고난 거예요. 목숨을 산 것도 문제지만은 대통령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넉 달 남은 대선에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한국에 끼칠 영향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런 문제 같은데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선 김정은과 만나려고 노력할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김정은이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당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네. 그리고 트럼프의 애간장을 좀 녹이고 그래도 만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는 방위비 부담 같은 것을 미군 철수? 이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국의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방위비 많이 내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줬어. 가져가시오 하고 몽땅 줘버릴지도 모르죠. 아니 저는 외교 문제에 대한 식견이 짧기는 한데 그 러시아 푸틴하고 트럼프가 관계가 우호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뭔가 조약도 맺고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면 그 한반도 관계에 미국이 지금까지 다른 대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3살 먹은 애들한테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러시아 푸틴한테
한국이 좋니 북한이 좋니 물어보는 그 정도의 외교 수준이면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 과거 보면은 노련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그러한 협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배짱 좋으신 분이라 그렇게 하세요. 일본하고 보십시오. 기시다 총리한테 다 주어버리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됩니다. 아니 오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 벌어진 사태로 인해서 지난주에 주말에 그 미국 민주당이나 어떻게 보면은 유수의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으로는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저는 어떻게 됐든 미국의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또 특히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하원 의원들이 후보 교체론이 나왔을 때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못 견딘다고 봤어요.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은 안보 관계이기 때문에 세게 나가면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바이든이 올라설 네.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푸틴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해리스 자기 부통령한테 그러니까요. 트럼프라고 부르고 이런 실수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그 트럼프 캠프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들이 이긴다. 그 세 가지 이유를 대는데 첫째, 바이든이 반드시 노령으로 인해서 실수가 나온다. 네. 이미 남아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미국의 큰손 주이시들이 유태인들이 바이든한테 많이 선거 자금을 내고 있는데 그게 자기들한테 옮겨올 것이다. 지금 이미 트럼프한테 옮겨갔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지금 관심이 없지만은 미국 대학가에 반이스라엘 데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긴다라고 하는데 또 그 바이든 캠프 사람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이미 충분한 선거 자금을 모아놨기 때문에 9월 초 레이버데이 이 할라데이를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TV 선전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확실하게 굳힌다라고 했는데 그 미국의 TV 선전물을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수십 번 고소를 당할 내용들이에요. 훨씬 더 풍자적이군요. 그렇죠. 예. 노골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실수하는 모습 모아서 엄청 틀겠네요. 엄청나게 네. 할 거고 이제 바이든은 의회 난립 이런 것 뭐 섹스 스캔들 이런 것을 많이 했을 건데 이번으로 날아간 거죠 뭐. 만약에 아직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그게 많지 남진 않았는데 바뀐다면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셸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굉장히 더 한 7, 8% 앞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4, 5% 뒤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바이든 사태를 반대하고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어요. 미셸 오바마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 저게 좀 이상한 것 아닐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제 후보를 교체해봐야 11월 선거이기 때문에 미셸 오바마나 혹은 해리스 부통령으로 가는데 그래도 네.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셸 오바마로 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서 그 민주당 이제 8.18 전당대회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일요일 날은 보니까 최고위원들 컷오프 예비 경선도 했습니다. 예. 그 이제 13명 중에 8명을 추렸는데 예. 그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그 좋은 분들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나 중앙위원들의 판단은 늘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뭐 친명 발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승리 또 절체절명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재명 대표가 되리라고 봐요. 돼야 되고 그러는데 치명파리한다 하지만은 선거란 것은 자기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선이 그런다고 목적이죠. 뭐 네. 우리 민주당에서 친윤파리 하겠어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봐요. 아니 워낙 좀 간이 좋으시니까 대체로 그 8명 명단을 보면 정치 경력이 좀 많으신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되셨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 다 현역 의원들이 다 되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당선됐는데 그 정봉주 후보의 연설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 연설이요. 굉장히 네. 감성적으로 하는데 찡하게 느끼게 하는데 역시 정봉주 의원이 치고 올라왔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워낙 선거감이 좋으시니까 당내 선거도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수석 최고위원 누가 1등 최고위원 되냐 이게 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좀 전망 좀 해주시죠. 그거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마 저는 지금 1등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라겠지만은 네. 김민석 네. 후보가 5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저도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수석 1등 최고위원이 아니면은 사실상 패배예요. 그리고 이제 3선 전현희 의원 또 이현주 의원도 삼선이죠. 이현주 네. 의원도 그렇고 우리 그렇죠. 네. 강선우 네, 강선우 의원 이런 분들이 네.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8명 전부 다 1등 바라겠죠. 네. 어쨌든 순서는 이제 매겨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 이재명 그 전 대표도 당연히 당대표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했던 말 중에 경제 정책 관련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시행을 유예한다거나 뭐 종합부동산세를 약간 좀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방안을 얘기했더니 일부에서는 이게 민주당의 근본적인 그런 세제 기조랑 좀 다르다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이 대통령 후보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의 길보다는 네. 대통령 후보의 길을 가야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된다. 지금 현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과거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당선의 길을 가봤지만은 약간 중도 우클릭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종부세의 조정 같은 것은 그래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약간의 우클릭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나 상속세나 금투세 같은 것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네. 이것이 선거 전략이다.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김두관 후보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정체성을 버리는 거다. 이런 비판을 받지만은 그러한 것이 민주당의 정책 선거를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서두에 OK 목장의 혈투 이렇게 빗대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청문회 국면이 또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아, 골치 아픕니다. 제가 법사위원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주 뭐 내일 또 제가 또그 매불쇼 나가는데 네. 취소했어요. 내일 또 준비하셔야 되니까. 아니 2시에 또 법사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 국민의힘 간사선임 등 아마 내일 또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네. 싸우면은 자리는 지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요. 용산을 쫓아가지 않나? 어제는 또 공수처를 쫓아가지 않나? 이 바빠요 법사위원들. 아니 당장 보니까 그 이종호 이제 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네. 분이라고. 관련돼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사법 처리도 돼서 그렇죠. 항소심 재판을 치르고 있는 와중인데 네. 이분이 결국은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그 변호사와 나눈 대화들이 꾸준히 이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김용현
경호처장까지 거기에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그리고 전직 뭐 경호처 직원이 얘기해서 VIP다. 음. VIP다 하는 게 진짜 김건희 여사로 시작되고 자기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다 하지만은 그게 다 불통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공수처에도 불통이 튀었어요. 그 이종호 회장의 변호인을 하시던 분이 공수처 검사로 두 분이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이 공익신고 보면서 보니까 자기가 변호한 사람이니까 그 재척 나는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재척하니까 공수처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사 기능이 거의 마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특검을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판단에 이르러집니다. 말씀대로 이제 수사 검사가 또 이렇게 변호인이었고 예. 그리고 지금 처장은 있지만 차장이 공석인 상황이고 재청한 상황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직무 대리를 하시는 분이 또 변호인이라니까 아니 기교한 인연도 뭐 이럴 수가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과거 MB 때는 만사 형통 아니었어요? 형님 통하면 다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만사 영통, 영부인 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영부인 한 사람. 대한민국이 여인 천하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발생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민생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물가, 고환율, 고이자 얼마나 어려워요. 이러한 것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날만 새면은 국회에서 싸우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또 야권에서는 또 특검 신청하고 이게 참 지겹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달을 가르치면은 달을 쳐다봐야지 왜 민주당이 손가락을 보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에서 국회를 가르쳐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 전에 윤석열 독재가 끝나야만이 이러한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참 어려워진다. 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곳곳에 김건희 영부인이 관계됐다고 하면은 가히 여인천하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역설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 결정을 또 내려준 상황이 됐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답답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이제 그 활로를 열어줬던 게 생각해 보면 군사법원을 통해서 이제 변호인단이 입수한 통화 내역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실의 광범위한 개입 가능성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줬는데 이번에 군사법원이 또 추가적으로 박정훈 대령 공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통화 내역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간단합니다. 최상병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인 핸드폰을 압수해서 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모든 걸 조회하면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대통령 네 분의 핸드폰은커녕 뭐 이슈, 임의관, 뭐 국방비서관, 네. 뭐 공직기관 비서관 이 실세들은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임성근 사단장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자체 포렌식이 안 되고 비밀번호 때문에 네. 경찰청 이제 국가수사본부에 보냈다고는 하는데 누가 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경찰이 임성근 봐준 데 아니냐. 초록이 동생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하긴 하던데. 글쎄요. 그건 네. 모르죠. 아니 한동훈 전 법무장관 검사 부장 때 네. 아이폰 쓰는데 비밀번호가 27자니에요. 못 풀었잖아요. 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 것도 상당히 뭐 26개든가 몇 개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몰라요. 그런 상황을 이루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통화 내역 결국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임성근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는 그렇죠.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대전 현충원에 가서
해병. 상병, 네. 최해병 묘소에 갔어요. 많은 꽃들이 놓여 있고 그때 탁 한번 비가 지나갔는데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저렇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특검을 해서 최해병의 억울함을 꼭 밝혀내겠다 네. 하고 다짐했지만은 그 다짐이 대통령이 풀어줘야 돼요. 대통령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특검에 대해서는 본회 의결된 법안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해서 재의결을 언제 할지를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법사위가 우리 의원님 소속된 법사위에서 또 두 차례에 걸친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합니다.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주제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둘러싼 얘기들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문이 아마 140만이 넘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만이 되면은 국회 국회 법사위로 협의해서 거기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 내일 모레 금요일 그다음 주 26일 네. 이렇게 이틀간 그 탄핵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게 될 거고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5만이 넘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우리 법사위로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것도 청문회 하겠다. 아, 찬성도 청문회, 청문회 한다. 반대도 청문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냐고요. 진짜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당신의 그 정치 태도를 통치 태도를 바뀌어야만이 나라가 살지. 이렇게 악순환만 진행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 숫자가 제가 보니까 46명이던데 네. 1차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도 그 면면이 화려합니다. 아 그렇죠. 일단 뭐 신원신 국방부 장관 있고요. 네. 임성근 전 사단장 당연히 들어 있고요. 강희구 대통령 부속실장 있고요. 부속실장이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통령실에 출석 요구서 가져갔더니 땅에 고이 내려놓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 법사위 김승원 민주당 간사가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접수하겠다고 그랬는데 가니까는 이제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사달이 났는데 결국 의원들은 기자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의원들은 가서 그 민원실에 준 거죠? 넣었는데 네. 우리가 나오니까는 거기 직원이 가지고 나와서 땅에다 팽개쳤는데 어떻게 됐든 송달은 됐습니다. 네. 받는 순간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대리로 자기다 줄 수 있는 던져도 거니까요. 예. 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법사위 행정실에서는 등기우편으로도 송달을 시켰기 때문에 네. 송달은 완료된 겁니다. 아니 그런 효력이 있는데도 지금 대통령실이 오늘 이제 입장을 고위 관계자 워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아봤는데 이건 위헌적인 그런 청문회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 위헌적인 것은 아니고 네.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에서 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로 의견서 내라고 그래서 아마 정청래 위원장이 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건 합법적입니다. 네. 그리고 합헌적이기 때문에 기각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을 지지하는 것도 청문회하고 반대하는 것도 청문회하자. 둘 다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김건희 여사나 장모님, 최은순 이런 사람들 나와야죠. 안 나오면은 고발을 하고 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뭐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니까 나와야죠. 만약에 금요일 날 이제 했는데 물론 일부 증인들은 지금 참석 의사를 밝힌 분들도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종호 전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나오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네, 나오겠다는 입장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실 어떻게 보면은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될 대통령실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 네. 법조인, 검찰총장, 법을 집행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것을 안 나온다고 하면은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보니까 이종호 전 대표는 1차 청문회와 2차 청문회 공이 모두 참석할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주가 조작 의혹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청문회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사람들이 특검 이게 사실 돌아왔는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수병 특검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제 상정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나경원 거기는 개헌론 얘기했다가 폭 망해버렸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세웠는데 하다가 문자 네. 전장에서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최상병 특검을 찬성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개의, 재투표를 할 때 찬성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러한 것을 진실성을 담보하려면은 찬성해야 된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전당대회 그것은 원내 결과를 전략이기 보고 때문에 네.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얘기할 입장이 아니고요. 네. 근데 법사위에 전에 한때 활동했던 박주민 네, 의원 같은 네. 경우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상성특검법이라는 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 활용 가능성을 또 천명을 했더라고요. 그 상설특검은 법사위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운영이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상설특검을 계속 얘기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상설특검 추천 요원이 정부가 셋, 국회가 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4명을 다 추천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설왕설래하는데 네. 그 문제는 오늘 우리 법사위에서 오전에 만났었지만은 이것은 운영위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그 이상 답변하는 것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제가 문헌대로 해석을 하면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네. 그 재의결 문제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전략적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는 예, 것이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이제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기에 아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국면으로 가는 거는 각종 내외의 지표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궁금한 건 한동훈 후보가 권력을 그 당권을 쥐게 됐을 때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금 설왕설래가 얘기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윤석열 파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한동훈 파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편의상 네. 파일이라고 X파일이라고 불렀는데 그러한 것이 악어와 악어새 같은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마 공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선거 과정의 잡음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그 원희룡 후보가 제기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보탰던 그 댓글 문제. 그 여론 조성팀의 문제. 예, 댓글이죠. 네. 그래서 심지어 영부인에도 댓글 문제가 있고 이 여론 조성팀 댓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치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관계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을 발의하고 상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 상정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댓글 문제는 반드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특검을 한동훈 특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 보니까 당에서는 양문석 의원이 의심 계정들을 조사해서 물론 의심 계정입니다. 네, 확실하게 네. 한동훈 뭐 후보 측에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는 확증이 안 돼 있는데 뭐 그런 자료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에 댓글 관련된 보도들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 예를 들면 그 어떤 특정 글에다가 찬반만 눌러도
그렇죠. 예전에 국정원 댓글이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특정 커뮤니티에서 만약에 지침을 주고 대응하라고 했다? 이거는 현직 장관 시절에 만약에 했다고 하면 위법 소지가 그건 상당히 있어 굉장히 보이는데.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일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했겠느냐. 또 일부에서는 영부인도 네. 그렇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표가 한동훈 후보가 워낙 유리하게 과반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나머지 후보들 간에 이제 이합 집산, 단일화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단일화 하더라도 저는 1차 투표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맨 처음에는 나경원 후보가 그러니까요. 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개헌론,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중임제 개헌론을 얘기했다가 지금 나경원 후보는 폭망한 거예요. 그다음에 문자 폭로가 이루어지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부상됐는데 네. TV 토론 등을 통해서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저는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다. 네. 그 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건희 선대위원장, 윤석열 부위원장의 덕으로 결국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집권 3년 차에 그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난 선거를 치른다는 게 당선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흔한 일이 아니라 네. 사상 초유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 통치 스타일을 바뀌지 않는 한 저는 나라도 망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분도 아주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택해야 된다. 만약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꾸는 그런 날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원래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넜다. 뭐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표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게 촛불만 하더라도 박근혜 탄핵을 가져오게 한 촛불만 하더라도 처음에 화를 탄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은 영부인이 이렇게 여인천하를 이거 딱 보면은요 당나라 측천무 그리고 조선시대 장희빈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 비대위원 김경률 씨가 얘기한 대로 앙뚜 마리아네트가 네. 그냥 연상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비극의 길로 갈 것이냐 대통령이 빨리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이걸 결정할 순간이 곧 오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도 홍보석 해보셨으니까 궁금한 건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 나온 얘기인데 진중권 교수 같은 분하고도 직접 전화에 통화했다 그러는데 이호 여사 그러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어떻게 일종의 방송 코멘터리 네. 그런 셀럽들하고 57분간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문자, 얼마나 많은 전화가 이루어졌느냐 이게 차차 밝혀진다고 하면은 국정농단으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네. 갔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문자로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전에 이제 제2부속실이 이제 이호 여사 갤 때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스텝이 있으면 그런 전화 같은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리가? 아니면 저는 뭐 제2부속실에서 네. 구체적으로 그러한 전화 이런 것은 안 했지만은 영부인이 그런 영부인이 최초로 아니에요?
과거 전두환 대통령 때 네. 제일 설치는 분이 세다고 이순자, 했죠. 네. 이순자 여사라고 했는데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이건 진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윤석열 치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신음하고 있지만은 저는 만약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민심이 지금 끌어오르고 있고 민심은 과학이다 하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토 회의차 미국을 갔을 때 일정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물론 지난해에도 하건긴 한 건데 북한 인권 관련된 간담회 참석을 했던데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색안경인가요, 이거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지 못하니까 별걸 다 하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빵점 외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러시아를 향해서 북한, 한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3살 먹은 애한테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물어보는 거. 네. 진짜 구상유치한 외교를 하는 거예요. 외교는 국익이기 때문에 서로 좋아야 돼요.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국이 좋습니까? 중국이 좋습니까? 미국 좋다고 하면 중국하고는 끊어야 되나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창부수라고 또 보십시오. 뭐 탈북인들한테 잘해주는 것은 반드시 다 그렇게 뭐 해야 돼요. 필요하지만, 네. 그렇지만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루트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또 일본, 러시아예요. 이 두 나라하고 관계가 나빠가지고 탈북인들이 올 수 있겠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러시아, 중국하고 딱 끊어놓고 네. 탈북인한테 잘해주면 안 오는 탈북인을 잘할 필요 뭐 있어요? 많이 오게 해야지. 자유를 찾아서 오게 해야지.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여쭙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원래 오물풍선 이렇게 날아오고 대북 전단 보내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대북 확성기를 한번 틀었죠. 네. 근데 그랬다가 지금 이제 똑같이 유엔사에서 못 하겠죠. 네. 네, 조사하니까. 지금 네. 보니까 이제 또 대북 확성기 하겠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뭐 오늘 그런 얘기도 네. 할 수 있다 네. 하는데 그것은 유엔사의 양해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북한에다가 풍선을 보내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게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나 또는 대법원의 판결, 헌재의 판결로도 그 풍선을 안 보내야 됩니다. 국가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몰래 그렇게 보내면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 종이 보내고 똥으로 받는 네. 이런 바보 짓을 왜 합니까? 오히려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 보던가 보니까 그 단속하는 행위가 이제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제 통일부에서 글쎄요. 알아본다는 예. 보도가 나오던데. 그걸 알아본다고 했는데 네. 제가 법사위에 나오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데 과도한 처벌은 문제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무풍선을 보내지 마라. 이게 판결 내용 아니냐. 그렇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그렇죠. 뒤따르는 건 너무 그렇기 당연하다는 때문에 말씀이시잖아요. 접경지역 네. 저 주민들은 자기들이 밤에 보초 쓰면서 그 박상학 씨랑 대북 풍선 보내는 사람들 못 오게 지키고 있잖아요. 네. 정부가 이러한 일을 왜 하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피격과 최혜병 사건 등등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정말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짜 트럼프 후보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 아무리 복이 있다 해도 운 좋은 사람한테는 못 견딘다 하더니 네. 두고 볼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보를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